자, 1월 달에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 조금, 제가 올 한 해가 상당히 좀 힘이 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일단 순항 중이긴 해요. 순항 중이라는 건 뭐냐면, 1월 달, 2월 달에 해야 될 걸 일단 했고 3월 달, 4월 달에 일단 해야 될 걸 했어요. 올해 그 독해 훈련이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뭐 다소간 조금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하고 독해 훈련 그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일단은 드렸어요. 그리고 독해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기출됐던 부분들을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이론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똑같은 답이라면 원문의 답을 쓰는 것이 맞고 또 약간 부연적 의미에서 그렇게 답안이 좀 이렇게 꽉 차게 약간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언어들이 아니고 비교적 그 좋은 언어들로 이렇게 약간 채워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곽이 이제 이 한 달 지내다 보면 뭐 전 개인적으로 뭐 타고난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뭐 학원가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찾아내지는 않아요. 아주 과거부터 그랬어요, 사실. 또 제가 또 특이하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아주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 분석적인 직관력. 그러나 그 직관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합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직관이 뛰어난 사람조차도 어떤 대상을 잘못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굉장히 나한테는 귀한 존재였는데 그때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운의 흐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 자체가 이렇게 잘 안 다져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합격은 가장 좋은 게 언제 공부를 갖다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차분히 하나 그냥 그 해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나가지게 되면 합격의 경향성 굉장히 높게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마지막에 또 기사회생으로 또 뭔가 또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심리적 안정감에서 또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순서대로 차근히 나가는 부분이 가장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뒤에 가면 어떻게 보면 내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큰 부분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정리를 이 시점쯤에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서양하고 동양하고 한국은 뭐 알다시피 제가 답안을 거꾸로 따라가는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단연간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기출과 적중 빈도를 봤을 때는 뭐 월등히 압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일단 해요.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합격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3년 전에 합격한 선생님이 또 시험처가 작년에 또 합격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쓰려고 했다 답안에. 그래서 결국 이제 언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바꾸어서 저에게 또 이야기하는 걸 또 이렇게 들어본 결과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교과 내용학에서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이 소위 철학, 뭐 윤리학 파트, 서양, 동양,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학 특강이나 타 강의에 비해서는 저는 압도적인 우위를 일단 점유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정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물론 대학별 특강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기는 한데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본 선생님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거예요. 학원가에서 정착을 들어가지고 실질 시험에 도움이 됐는가? 정착을 알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정치학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박사학위를 일단 올해 받았는데 서울대에서 제 대학 후배죠. 박성원 선생이 일단 펼쳐놓은 정치학적 형태가 사실상 기출빈도는 학원가의 2003년부터 우리가 서답형 부분에서 출제 인력풀이 이 가동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적중 빈도는 가장 높았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또 추가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텍스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저는 어느 정도의 우위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설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정착 같은 경우에는 후미에 거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다 패키지 강의고 일단 뭐 환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그 더하면 되고, 자 나머지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나갈 바로 도덕 발달 심리학 및 바로 교과 교육 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챕터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지는 강의를 얼마나 듣고 그리고 또 방법적으로 어떻게 또 잘 하는가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고 저는 또 어느 정도 부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일단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본서,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기출 교과서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비교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게,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될 게, 그 철학 형태는 제 교재하고 교과서를 보면 거의 90% 이상 정도가 다 그 개념이 일치가 될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 뭐 좋은 예가 작년에 기출이 됐던 바로 이의 교기질 같은 경우죠.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이론이 되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조금 뭐 일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기부터 5월달 6월달에 선생님들이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응용윤리 파트하고 교과서 내부 안에 정치철학 파트입니다. 이걸 굉장히 잘 지금 내면화를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일단은 뭐 7월달 8월달에 어쨌든 패키지 구성이 좀 달라질 거예요. 뭐 따로 이렇게 수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어느 정도 부분에서 중심점 부분들을 약간 잡고 나가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과 교육론하고 도덕발달 심리학은 교과서를 따로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작년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단연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보면 스터디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배우기는 싫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아픈 데를 쿡쿡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목적은 합격시키는 데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거의 선생님들하고 늘 강조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이래요. 과거는 신이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료가 굉장히 적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자료가 또 이렇게 하나 나오면 이 선생님들은 자료가 적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부분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수합이 돼서 다시 자료가 보강이 되는 형태가 되면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새롭지만 체계성이 완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평가형의 평가 내용 요소가 나오기 전에 물론 안 지켜지고 있지만 2010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무력화가 된 거죠. 제지도 교수님이 계속 불만이 바로 그거예요. 평가형 평가 내용 요소가 안 지켜지고 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사실. 그래서 이 형태의 부분에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뭐가 그래도 살아 있었냐면 이게 살아 있었어요. 추론이 살아 있었다. 추론이 살아 있다는 건 뭐냐면 뭐가 안 맞는 것을 스스로가 찾아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공부하는 방식에서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정확하지 않는 자료의 형태가 엄청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A부터 해가지고 B, 뭐 C, D, E, 예를 들어가지고 점점점 이 자료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럼 처음에 이제 C에 관련되는 언어가 이렇게 자기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는 어떤 내용들을 못 풀어냅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정보를 찾아내죠. 빠르게. 그죠? 스스로가 빠르게 찾아내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서 B와 A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유사하게. 과거의 선생님들 같으면 학교 갈 선생님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추론을 하는데 이 추론 능력이 아니고 C와 가장 부합되는 언어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겹쳐갖고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에 쌓이는 언어가 사실상 좋은 언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추론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장 딱 가면 어떠냐면 A에 해당되는 언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E에 해당되는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공부의 어려움을 바로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 표현해 보면 이론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그래서 강의를 정착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가장 좋은 언어를 가지고 읽기 쉬운 언어가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 임용에 한해서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약간 따라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를 해온 선생님들은 이론을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이 나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리라고 한다는 거는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든다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재수강생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해보면 책을 덮고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냥 책을 덮어서 콜버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 있다 이러면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객관적으로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바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뭘 안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론을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알게 되면 강사가 이상하게 많이 풀어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앉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실강이든 인강이든 강의를 가장 잘 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다년간 오래 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렇게 놓고 7월달, 8월달에 일단 정리를 일단 이렇게 해두면 기출이 거기서 안 잡힌다 하더라도 정리할 걸 정리를 일단 해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9월달부터는 묘수가 생길 겁니다. 선생님들 스스로가 어떤 형태의 지혜들이 발달이 될 거예요, 사실.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거기까지가 바로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9월달하고 11월달은 가능한 한 문제의 형식에서 문제를 보는 눈과 연습을 일단 시키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요구되는 형태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중 문제가 나올 거라고 끌고 간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한 사람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1년 망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이 이렇게 가든 말든 내가 별로 관여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집이 아니라 제가 가야 할 바를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기성세대로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역할이고 제가 어떤 형태의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제가 나가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분에는 좀 많이 안타까워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조차도 제가 볼 땐 점점 이제 없어져요, 사실. 조금씩 보면은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그 부분, 저와 저 윗세대는 부모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우고 못 배우고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너무나 삶에서 지배적으로 컸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탈되는 아이들도 받고 어른들도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밑에 나의 자녀들에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굉장히 좋죠. 자유가 있고 사실은.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만큼 위험한 게 사실은 없어요. 저도 굉장한 자유주의자고 누구보다도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보면 끌고 가야 될 게 있고 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게 부디 제 고집만은 아니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그걸 꼭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조금씩 보면 많은 생각들을 요 근래 조금 하게 됐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 가시고 어쨌든 뭐 기출에서 굉장히 잘 그렇게 인강도 일단 힘이 들 텐데도 잘 제출하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월달, 6월달 강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일단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덕발달 심리학은 조금 생뚱맞긴 한데 뭐하고의 관점을 보셔야 되냐면 규범윤리학의 연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규범윤리학을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계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규범윤리학을 비판했던 시작 자체가 이 덕윤리학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덕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보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자, 교육심리학, 이 교육심리학의 세부의 분과예요. 분과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덕발달 심리학의 전문가들은 서울대학교의 문용인 교수부터 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실상에 굉장한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들인데 여기서 이제 90년 중반에 그 요구가 됐던 게 뭐냐면 교과의 체계성 문제가 요구가 됐던 거예요. 교과의 체계성 문제, 교과 교육론에서. 그래서 윤리교과가 교과의 체계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는 뭐 민주화 시대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약간 폐지론의 입장에 좀 가까웠을 때 결국에는 윤리과에서 교과 교육의 이론의 체계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년이 흘렀고 이제는 서울대 교육심리학에 관련되는 도덕발달 심리학자들 못지않게 사실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제 일군의 학문적 성과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서 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돼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모르는 이론에 저도 제가 뭐 석사를 윤리를 했고 뭐 그랬지만 제가 그 교원대를 들어가서 모르는 형태의 학자들을 제가 굉장히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제 지도 교수는 어쨌든 항상 새로운 걸 많이 찾아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형태. 그러나 제가 논의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맥주를 자주 마시는 편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의 언어들이 규범윤리학적 언어들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새로운 형태의 도덕발달 심리학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맥킨타이어가 예견했던 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에 맞는 게 규범윤리학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덕심리학의 발전 없이는 윤리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윤리학이 발달되지는 않는데 도덕발달 심리학이 끊임없이 발달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규범윤리학 부분뿐만이 아니고 덕윤리학 부분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제 미국에서 내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이 내과학의 성과를 미국에 있는 도덕발달 심리학자들이 응용을 해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달에 심화 그 독해훈련 강의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이 강의를 통해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뇌과학과 도덕 교육론하고 접목되는 어떤 형태 지점들이 있죠, 그죠? 내가 좀 위태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게 이제 작년에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최종 모의고사에 칠판에 판서를 해서 윤리학과 관련해가 뇌과학 부분을 조금 강의를 했어요.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도 좀 이른 감은 있긴 한데 제 직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론을 넓히면 5년 안에 기출이 되거든요.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같은 시점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후미에 조금 다루면 이해는 뭐 충분히 될 것이다. 왜냐하면 1, 2월 철학도 있고 그다음 정치학도 있고 그다음 도덕발달 심리학도 했기 때문에 이해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들어요. 자,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바로 됐습니다. 자, 시작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게 이 덕윤리학에 대한 결과물을 바로 받아서 미국에서 도덕교육이 바로 시작이 됐던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도덕교육이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자, 각 나라마다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도덕발달 심리학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연원을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에서 바로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자, 덕목, 수합한다. 이 말 그대로 덕보따리인데. 자, 덕목 수합식 접근법이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덕목에 관련되는 존재 유무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좋은 덕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켜 나가는 형태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분히 어떻냐면은 주입의 특성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교화의 위험성을 자 동반하게 일단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교화의 위험성.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을 어떤 위치에 수동적 위치에 놓게 되는 결과를 자, 이렇게 바로 가지게 어떻게 보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학습 우리가 보면 그 도덕적 행동 부분이 능동적인 어떤 부분으로 도덕적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형태 부분으로 도덕적 행동들이 이렇게 되어 나아가는 자, 이런 형태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 덕목 수합식 접근법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덕목 수합식 접근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해서 이렇게 나온 그 이론이 있어요. 자, 그 이론이 바로 두 가지 형태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론이 가치명료화 이론입니다. 가치명료화 이론과 자, 이론과 그 다음에 가치 분석 모형이 자, 이 가치명료화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레스라고 할 수 있죠. 자, 레스라고 할 수 있고 가치 분석 접근은 묵스와 쿰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 도덕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잘 알다시피 이 접근법이 이렇게 지금 나눠지게 된 게 이 한참 이후에 이게 이제 거의 1950년대 후반 60년대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나온 건데 요게 이 체계가 이렇게 갖춰진 게 198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도덕성의 3분법이라고 하는 인지, 정의, 행동 영역이죠, 그죠?
뭐 블룸 같은 학자가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을 심동적 영역이라고 일단 이렇게 뭐 구성을 일단 했는데, 도덕교육 내부안에 있는 학자들은 이제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도덕성의 어떻게 보면 삼분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하다가 이 이후에 자 싱콜버그 학파가 나오게 되는데, 싱콜버그 학파부터 도덕성이 네 가지 형태로 일단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 형태다라고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민감성, 그 다음에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판단, 그 다음에 도덕적 행동.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이렇게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레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도덕성의 3분법, 이거를 도덕성의 이제 4분법. 자,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초점이나 뭐 실행, 뭐 이런 부분으로 일단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하지만은 큰 틀에서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덕적 민감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지, 정의, 행동 중에 바로 정의에 해당이 되거든요. 동기와 판단은 인지에 해당이 되고, 요건 말 그대로 도덕적 행동에 일단 해당이 돼요. 세분화가 되긴 했지만, 자, 이걸 이제 왜 미리 이야기를 하냐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레스의 가치 명료화 접근 자체가 이 도덕성의 인지, 정의, 행동 중에서 정의적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큰 개념의 큰 기준은 사실은 이 두 가지 형태의 부분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부분에서 도덕 발달 심리학의 학자들이 중시 여기는 부분들의 초점이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와 관련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학생 스스로의 가치 체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덕목에서 벗어난 형태의 이 학생의 뭐가 강조되냐면 개인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개인이 강조되는데 이 개인 자체는 학생이 가진 어떤 특성, 자 정의적 특성,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 존중 행위라는 그런 형태의 가치화 과정을 일단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이런 부분을 바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 분석 접근은 인지는 인지인데 기본적인 논리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정언산담론법, 그 다음에 조건명제. 그래서 이 정언삼단론법에 해당되는 바로 검사법이 포석검사예요. 그 다음에 조건명제 부분은 자 반증 가능. 자, 세사례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어떤 논리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보편화 가능성 검사, 역할 교환 검사도 있지만은 기존의 어떤 형식적인 틀 있죠. 이런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학생의 도덕적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보는 형태의 접근이죠. 그러니까 즉 논리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들을 바로 거치면서 이후에 이제 나온 학자가 바로 유명한 자, 피아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피아제 가장 대표적으로 구조라는 말을 학문사상 최초로 쓴 학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조주의에도 구조를 쓰고 구조를 굉장히 이 구조란 말을 빼고 지금 현대 학문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형태의 부분에서 피아제가 바로 인지 발달 이론을 강조하죠. 이때는 그 인지죠.
그래서 어떤 형식적 틀 자체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를 보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 이제 이런 형태의 커그니션이 발달한다.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인지 발달 이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아주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바로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성, 추상성, 성으로 도덕의 판단이 발달한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전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자, 삐아제 관련되는 전통은 칸트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삐아제와 관련해서 칸트로부터 오는 이것을 인지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주의라고 한다는 거는 뭘 안다, 뭘 인식한다 라는 단순한 차원뿐만이 아니고 뭐다?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능력이 추상적이거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거나 발달된다 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발달 심리학에서 인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칸트로부터 내려오는 이 구조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삐아제는 이제 스펜서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또 칸트의 영향을 바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삐아제 다음에 나오는 학자가 콜버그예요. 자, 콜버그.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거의 칸트에 가까워요. 거의 칸트에. 그래서 칸트를 벗어나서 현대 도덕 발달 심리학을 결코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삐아제와 콜버가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의 바로 인지 발달 이론들이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히 힘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미국 사회는 이 시기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죠. 정부는 바로 큰 정부가 바로 들어가고 집권은 민주당이 바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성공했던 어떤 백인들의 어떤 가치보다도 사실 일반적인 대중이나 시민들의 가치가 굉장히 자유롭게 확대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바로 받은 거예요. 근데 콜버그의 문제의식이 자기가 1960년대의 아이들을 봤을 때는 인습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이 보였다. 인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정도의 아이들이 보였다는 거죠. 보였는데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이게 4단계도 잘 안 보이고 사실은 거의 뭐 이게 지금 3단계나 2단계 일단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서구사회.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바로 벌어졌을까라고 콜버가 바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국에 관련되는 이론하고 전혀 다른 측면의 어떤 이론가가 있는데 그 이론가가 바로 우리가 교육학에 자주 보는 듀르켐이에요. 자,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이자 바로 도덕발달 심리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듀르켐은 우리가 보겠지만 뭘 굉장히 중시 여겼냐면 사회를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모든 걸 이 사회 속에 설명하려고 했죠. 근데 이 사회가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사회예요.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되는. 그리고 이제 도덕적 행위자를 하는 개인은 이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든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아동들에게 너무 많은 자율성과 너무 많은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 부여했다. 이제 이렇게 콜버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삐아제가 처음에 듀르켐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자기의 인지발달 이론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콜버그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콜버가 사실은 이 듀르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삐아제를 포기하는 것이고 칸트로부터 이렇게 계승되어 내려오는 커그니셔니즘, 인지주의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형태 부분이 바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콜버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 발달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뭘 받아들이냐면 집단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콜버그의 후기 공동체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일단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갔는데, 자, 이 이후에 비판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콜버그와 피아제가 인지 정의 행동 중에서 이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인지의 가장 중심을 줬다. 그러면 이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칸트주의에서 인지라고 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성이다. 우리가 칸트의 예를 봐도 감정은 도덕성이 될 수 없다. 왜? 감정은 변화한다. 감정이 도덕성이 된다면 그것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의 감정, 그것을 간접적 의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외의 감정은 굉장히 중시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바로 피터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터스는 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인지주의를 바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덕성이라는 게 과연 뭔가 라고 봤을 때 피터스 입장에서는 도덕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정의 상호작용이 있다. 이성과 감정의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 역할을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들어오면서 동시에 피터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자, 덕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피터스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콜버그의 인지주의를 비판해서 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앤스컴 영국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에도 영향을 줬던 바로 덕윤리인데, 이 덕윤리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응용윤리에서 규범윤리를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덕윤리의 영향을 이렇게 바로 계승을 한 게 우리가 보면 도덕발달 심리학에서는 자, 벌처 어프로치라고 하는 덕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덕 접근은 약한 덕윤리학이 아니라 자, 강한 덕윤리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덕윤리학. 그래서 이 덕 접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윤리학을 자, 도덕 발달 심리학에 적용시킨 이론입니다, 사실은. 이때 윤리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윤리학이겠다. 자, 덕윤리학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덕윤리학. 이런 것들을 바로 도덕 심리학에 이렇게 바로 적용을 일단 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 덕접근을 바로 따라가는 일련의 학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일련의 학자들 중에서 고전적 가치 부분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자, 전통적 인격 교육론자들이에요. 자, 이건 미국의 위대한 가치, 그죠? 위대한 가치, 그리고 전승되어 내려오는 미국적 가치. 예를 들어서 자, 애국심, 그죠? 그 다음에 영웅적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담겨져 있는 자, 고전에 관련되는
자,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고전에 관련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의식은 이쪽은 다분히 그냥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기제가 뭔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이렇게 쭉 해온 거예요. 계속 해왔는데 이쪽이 일련의 지금 덕윤리학자들하고 덕접근이죠. 요런 형태의 부분에서 전통적 인격 교육론자들은 다분히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개념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주장만 한 것이 아니고 인지를 계속 해봤는데 인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인지 교육을 시켰는데 행동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인이. 그럼 행동 안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요소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어떤 진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상. 자, 진단들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부분의 인격 교육론자들이 자, 나오게 됩니다. 킬패트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루소나 듀이의 영향을 받은 그 구안법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킬패트릭하고 여기서 말하는 킬패트릭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사실. 그래서 킬패트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학자들이 뭐 여러 학자들이 일단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보면 그래서 이 전통적 인격 교육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 근본적인 부분은 다분히 조금 타율적인 형태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놓여지게 된다. 그리고 인격 교육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격 교육론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 인격 교육론이 바로 통합적 인격 교육론이에요. 자, 이 통합적 인격 교육론 안에 금방 앞부분에서 봤던 피터스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토마스 리코나가 있어요. 자, 킬패트릭이나 뭐 베닌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고전교육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이게 다 덕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덕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뭘 먼저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문제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연령이 있다. 그럼 이 연령에 부합되는 형태의 자 덕이 있는데 이 연령에 왜 이 덕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윤리 내부 안에서 바로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콜보거나 삐아제가 비판받았다 하더라도 콜보거와 삐아제를 계승하는 일련의 도덕발달 심리학자들한테는 상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의 존재 또는 인격의 존재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시점에 토머스 리코나가 나오게 된 거예요. 토머스 리코나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지, 정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정신의 습관, 마음의 습관, 그 다음에 몸의 습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세 가지를 나눠놓으니까 바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야, 굉장히 애매했던 개념에서 인격이나 덕의 개념을 토머스 리코너가 이렇게 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인격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리코나는 이 문제가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비도덕성은 아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 결함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존중과 책임감이에요. 존중과 책임감. 그리고 동시에 또 뭘 이야기한다? 인지, 정의, 행동. 이걸 합쳐놓은 개념이 인격 개념이다. 그리고 이 인격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위 요소에서 교실, 학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즉 뭐의 존재를 요구하냐면 공동체의 존재를 일단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리코나의 바로 문제점이 나오는 게 공동체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나 교실 부분의 인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이렇게 내어놨죠. 내어놨는데 도덕성에 관련해서는 그럼 도덕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개인 인격이다. 그럼 개인 인격은 뭐냐? 존중과 책임감이 있다. 아이들이 이걸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에 관련되는 형태의 이 도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동체 존재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도덕성에 대해서는 또 개인의 인격 결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인지와 정의와 행동 영역에 이 6개, 3개 요소가 나와요. 이 요소들이 이 위치에 정확하게 또 배열돼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인지와 정의와 행동적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도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리코나가 바로 비판을 바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 요렇게 딱 나오자마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정치 철학에서 봤을 때 자, 자유주의 부분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나 전통적 인격 교육론자들이 전부 다 전승되어서 내려오는 하나의 역사성 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를 의미한다? 자, 공동체주의를 기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리코나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공화주의를 우리가 봤지만 이해하는데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공화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덕발달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국내 철학계에서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철학한 사람들이 도덕발달 심리학 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 가장 대표적인 논거가 뭐냐면 외국에 있는 도덕발달 심리학자들이 전부 학부 때 다 철학 텍스트를 면밀히 웬만한 걸 다 공부하고 도덕발달 심리학을 한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윤리과 내부 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형태의 주장이 바로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바로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주장은 맞는데, 뭐 국내는 그런 노력을 안 했죠, 사실 철학하는 사람들이. 더 해서 더 관심을 더 가지고 도덕발달 심리학 쪽으로 갔어야 돼. 주장은 맞지만 이제 긴 역사를 보면 이제 안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도덕발달 심리학은 맥킨타이어가 주장했던 우리가 봤던 서양윤리학의 연장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뭐가 아니냐면은 실험을 많이 해요. 양적 연구지. 그리고 또 개인 내부 안에 미시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개인 내부 안에 어떤 형태의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질적 연구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윤리학하고 좀 다른 거죠, 사실은. 특히 양적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어. 우리 팀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양적 연구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바로 실질적으로 검증해 나가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르지만 이론적인 연속 정상의 흐름을 보면 얘네들의 고유한 사고방식은 서양 철학에서 모든 학문적인 분과적인 부분들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이 분명히 계승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구한 형태의 학문적 구조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유학에서 뭔가를 더 새롭게 현대의 어떤 문제를 진단하는 것들을 발전을 못 시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학문은 그냥 아주 옛날 거, 오래된 거, 과거의 거,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외국 애들은 어떠냐면은 여전히 이렇게 해도 올라가 보면 뭐다. 유구학의 학문적 구조가 철학에서부터 형성되었던 윤리학의 흐름, 이런 흐름들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바로 도덕발달 심리학을 바로 계속 해 나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관점에 도덕발달 심리학을 보면서도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피터스 리코나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인지, 정의, 행동인데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행동에 상당히 초점적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통합이 되어 있지만 이게 가는 방향을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까지 가야지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자 나오게 되는데, 아름답기도 하고 또 약간 진실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애정이죠, 사실. 애정. 그래서 콜버그의 제자였던 길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이론을 바로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주의 자체는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도덕성을 바라보는데 너무 이성만 가지고 바라본다. 실질적으로 성차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 자체를 하는 걸 보면 남성성이 강조되어 있던 인지적인 요인보다는 정의적 요인들이 비교적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에 관련되는 성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다른 목소리로는 책을 통해서 길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리건이 이 도덕성에 관련되는 정의를 인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정의와 따뜻한 배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케어라고 쓰든지 아니면 케어링이라고 그냥 써요. 근데 번역은 따뜻한 배려를 해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저스티스가 아니죠. 그리고 보면 데피니션도 아니고 정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따뜻한 배려, 요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상호 의존적 요소로 도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도덕성은 인지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지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윤리학적 용어로 환원해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감정인 거예요. 감정인 겁니다. 감정.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콜버가 후일에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아요. 포기는 하지 않고 도덕성에서도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을 좀 보다 높은 발달 단계의 판단을 하려면 결국 콜버그 역시도 도덕성에 예를 들어 친밀감이라는 요소죠. 이거는 감정이지. 이 정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정을 하지만 칸트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죠.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친밀감이죠. 칸트의 간접적 의무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콜보적 언어로 바꾸면 바로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콜보가 인정은 어느 정도는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자, 누가 나오냐면 나딩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게 되는데 이 나딩스는 배려윤리 이론가인 동시에 통합 이론가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자, 이때의 정의 요겁니다. 자, 에펙션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지와 행동이 정의에 통합되는 거예요. 인격 교육론자들은 이제 인지, 정의, 행동 중에서 행동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뒤에 통합된다고 본다면은 나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중심적으로 보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딩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합적 배려 교육론자 또는 배려윤리 이론가 자 이렇게 불러요. (1, 2, 3차) 전형할 때 아주 과거에 제가 강의했던 도식인데 교과 경영하고 윤리학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도식이 나왔어요. 출제 2003년부터 지금처럼 정밀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저는 학문 구조에서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 이유는 또 윤리과가 사실은 학제적 접근을 하는데 학문적 의미에서 학제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과거부터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통합적 배려윤리 이론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 길리건이 나왔는데 나딩스가 나왔죠. 나딩스 스스로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건 뭐냐면 휴머의 자연주의를 계승한다. 자, 배려윤리 이론가들 그죠? 그래서 휴머의 자연주의율이야. 그럼 휴머의 자연주의 윤리학은 휴미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이성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밖에 없다. 자, 정념이 모든 행위를 결정한다. 그럼 정념 내부 안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감 능력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뭐다? 도덕성은 이성이 아니라 뭐다? 자, 감정적인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휴머를 계승해요. 그러면 뒤로 크게 딱 빠져나와서 보면 칸트의 인지주의. 사실 이 칸트 하나를 설명하기에도 서양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칸트 안에. 칸트의 인지주의로부터 정치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측면.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주의, 아리스토텔레스 부분 개선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보면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잖아, 그지? 위에 거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형이상학에서도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태 중요하지 않다, 가능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덕적 행동 부분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 지점을 바로 계승해서 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주의 부분이 이렇게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지금 휴머의 자연주의 윤리학적 요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였냐면 서양 철학을 해왔던 그 입장에서 대학원 수업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박선영 교수님이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인데 한국국민윤리학회 종신회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과 교육을 하시는데
지금 부산의 경성대학교의 박정호 교수님이 번역하신 차단의 도덕교육론이에요. 성신여대 학생들하고 동국대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특히 성신여대 학생들은 차단의 도덕교육론 부분을 그때 보던 문화였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에 관련되는 텍스트가 안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임용 보는 사람들은 그 책을 다 봤어요. 차단 텍스트를 사실은 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발표 수업을 했고 추병환 교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를 때 그때 99년 2000년이잖아요. 그죠? 신진 학자였을 때 제주도 교수님이 책을 맡겼어요. 그 책을 맡겼던 책이 바로 세 개입니다. 추병환 교수님의 그 열린 도덕과 교육론인가 그 텍스트하고 그다음 유병렬 교수님의 그 도덕과 교육론, 그다음에 서강식 교수님의 도덕과 교육론이에요. 그때 제가 윤리과 텍스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만난 게 바로 그 텍스트 세 개입니다, 사실. 그래서 봤더니 그때 이미 그림이 그려졌던 게 뭐냐면 제 인지 구조에는 이 그림이 그려졌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때 제가 나이 해봐야 26 정도였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임용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교원대에서 공부를 좀 하고 이러니까 이 흐름들이 텍스트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공부를 제대로 하면 선생님 지금 임용 공부하는 게 다 다르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오죽하면 쓰라고 했겠어요. 저는 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사실은. 개념 하나가 있죠. 그죠? 그 개념 하나를 원 텍스트에 근거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키워드 구가 따라와요. 그것만 딱 배우면요. 따라옵니다. 딱 따라오면 답안에 그 언어만 딱 따라와서 적혀요. 왜? 그 언어 말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과 교육이나 구체적인 것들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철학을 왜 외워요, 윤리학을? 초창기에 예전에 서사평 같은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 강의만 잘 들어도. 근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선생님 보면. 하나의 개념 용어가 있는데 명확한 정의와 언어가 아닌 언어들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을 말 그대로 쓰면은 쓸 수는 있는데 내가 아쉬운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언어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밑에 있는 이 학자들이 전부 쓰는 언어가 뭐로 보인다. 서양 윤리학자들이 쓰는 언어들을 다 써요. 대부분 다. 거의 80% 90%. 그러니까 제주도 교수님 원래 평가는 7년 동안 계시면서 교과교육론을 하셨고 아주 전문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부분, 형식적인 부분에서 원래는 정착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하고 논의를 하면 대화를 하면 뭐냐면 도덕발달 심리학적 이야기를 해요. 정말 지금 미국의 현대 공부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가장 최근 이론이 뭐냐 계속 검색하셔요. 윤리과에서 요구하는 학문을 하는 거죠. 학제적으로. 그죠? 가장 빠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론을 설명을 해요. 근데 내가 내 인지 구제 모든 게 다 필터링 되는 건 뭐냐면 내 의미 부여가 아니고 거의 지도 교수님께서 쓰는 언어의 80% 이상은 전부 윤리학자들이 기존 윤리학자들이 다 쓰는 언어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공부하는 호학하는 즐거움은 결국에는 임용 강의를 하면서도 줄곧 즐거웠어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잡혔던 게 뭐냐면 길리건하고 나딩스가 분명히 휴메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받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봤더니 바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연주의 윤리학으로 사실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잠깐 쉬었다가 할 텐데요. 이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 우리가 싱콜버그 학파 이론이 굉장히 많죠.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한번 이 도덕 그 발달 심리학 부분에서 쭉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고 학문 구조가 되면 텍스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용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지금까지 일단 봐왔던 용어처럼 안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